네, 여러분들 오늘도 행구학교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자, 저번 행구학교 첫 시간이 굉장히 또 뜨거운 반응이 있었는데, 자, 오늘 또 이어서 새로운 선생님 모시고 우리가 오늘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텐데, 앞으로 우리 또 새롭게 광쌤의 미무새라고 해가지고 미국 주식을 아주 그냥 무진장 새롭고 재밌게 이제 설명해 준다 해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제 광쌤 모시고 우리 여러 가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워낙에 또 점점 미국 주식 쪽을 궁금해 하시고 또 투자에 관심도가 커져 가는지라 우리가 좀 더 이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있어서 제대로 알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레그넘 투자 자문회 이춘강 대표님, 광쌤 모시고 하는 만큼 또 여러와 같은 또 반응과 또 열공의 자세로 함께 선생님 모시고 열심히 수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대표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레그넘 투자자문을 경영하고 있는 이춘광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99년도부터 자본시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여러분께 꼭 좀 알려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는 그 학부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했고 대학원에서 미국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스 아메리카 에어리 스터디스라는 석사를 했고 지금 이제 박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가장 처음 회사가 미국 회사의 자회사인 국내 자산운용회사에서 쭉 일을 했고 하다 보니까 뭐 JP모건 등등의 해외 운용사에서 근무를 많이 하게 됐고 중간중간에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상품을 만들어보는 작업도 해봤고 또 펀드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세일즈 마케팅을 했던 이런 경력을 갖고 있고 2022년부터 저희가 레그넘 투자자문이라는 회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 저희가 가장 자신 있고 또 그동안에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는 미국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작년에 이제 어떤 분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책을 쓰고 있는데 마침 또 반가웠던 게 그 부자TV 측에서 이런 그 교육 시간에 다뤄줬으면 하시는 내용이 제가 또 책을 쓰고 있는 내용하고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왜 투자하기에 좋은 나라이며 역사적인 배경이 이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을 거고 또 안 좋은 건 안 좋을 거고 이런 내용을 쓰고 있었는데 마침 또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제 미국과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제라든가 또는 주식시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한국 투자 대비 미국 투자가 왜 우리가 미국 투자를 조금이라도 가미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서 1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사실 첫 시간인데 요새 관심이 많으신 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 전에 제가 여기 미리 써놨습니다.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좀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미국 주식이 뭐가 다르고 어떤 장점이 있길래 한국 주식에 하고 있는 내가 미국 주식의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느냐 그 얘기를 좀 먼저 해볼 텐데 제가 그 테이블을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가끔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쓰는 테이블인데 주식시장 차이부터 채권시장 규모부터 여러 경제 구조까지 한눈에 딱 보실 수 있도록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제가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물론 이 차이는 주식만 갖고 비교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주식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주식시장만 공부하면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시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각종 어떤 7월 17일, 7월 15일 그 트럼프가 대만 제재해야 된다는 문제 또 이틀 있다가 7월 17일 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의 제재를 더 세게 해야 된다는 이게 사실 직관적으로 보면 주식에 관련은 별로 없는 이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주식이라는 건 모든 사회 현상, 경제 현상, 이븐 정치 현상, 지정학적인 어떤 변화까지 다 반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주식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어렵게 생각하면 참 주식은 어렵지만 또 쉽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추후에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시가총액으로 사이즈를 얘기하죠. 1.9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1,480원이라고 보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한 2,400억 조 정도 될 거예요. 1.9조 달러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큰 사이즈일까? 삼성전자가 지금 한 450조 되죠. 450조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인데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한 2,400조다. 그 정도 가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반면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60조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시총 1.9조 달러 정도 되고요. 이게 달러 기준입니다. 미국이 59조 달러 정도 돼요. 정확하게 이 몇 배입니까? 뭐 이 한 25배, 30배 정도 되죠. 일단 사이즈가 틀리다는 겁니다. 제가 모 유튜브에서 그런 표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 그런 대사 있었잖아요. 사장 하니까 같은 사장인 줄 아냐. 사이즈가 다르잖아.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할 때는요. 사이즈가 다 말해줍니다. 이 사이즈가 다른 거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명심하시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의 사이즈에서 45%를 차지합니다. 아까 우리나라 몇 프로를 했죠? 1.5%. 미국 45%. 일단 사이즈가 틀리죠. 그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투자 대상 기회, 방법, 전략 이런 게 있겠습니까?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볼 겁니다. 참고로 전 세계 주식시장의 사이즈가 130조 달러 정도 돼요. 그리고 채권시장 한번 보죠. 채권시장이 전 세계가 비슷합니다. 채권시장이 13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미국이 42% 정도 합니다. 사이즈가. 아무래도 원래 채권이 워낙 사이즈가 큰 거긴 한데 미국은 워낙 주식시장이 발달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채권 시장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채권 시장의 2% 남짓? 2% 조금 미만 정도 될 것 같아요. 미국 42%. 일단 사이즈가 틀리다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여러분께서 미국에 주식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하실 때도 우리나라 주식은 뭐 증권사에 계좌 열어서 그냥 돈 넣고 주문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가끔 그 상담을 하다 보면 미국 주식 또는 ETF에 투자하는 게 이게 뭔가 좀 낯설고 어렵다 이런 느낌이 있으신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증권사 이름을 제가 언급할 수는 없지만 대형 증권사나 소형 증권사 가셔서 국내 주식 하시는 것과 똑같은 계좌 열어갖고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뭐 해외 약정 그 환전 약정 같은 것도 확인해야 되지만 그런 건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증권사 직원들이 다 알아서 사인해 주세요 합니다. 계좌 열고 그 국내 주식 차트지 쭉 해외 주식 메뉴에 들어가서 찾아서 내가 사고 싶은 양 또는 사고 싶은 가격하고 똑같이 주문하시면 돼요. ETF도 똑같습니다. 절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거래소 시장이 있고 코스피로 대표되는 그리고 코스닥 조금 더 이렇게 뭐 신진회사 기술 뭐 이런 거에 색채가 있는 코스닥 시장이 있고 또 아시겠지만 코넥스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주 그 재무 구조는 안 좋지만 신기술을 인정받아서 일단 루키들을 좀 모아놓자 하는 코넥스 시장이 있어요. 그런 시장 요 세 개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이란 나라는요. 이 미국이란 나라는 나라 하나가 아닙니다. 미국은 나라 여러 개가 연합국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연합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 주마다 굉장히 독자적인 어떤 시스템을 다 갖고 있어요. 그걸 그냥 연합체제로 유나이티드하게 묶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각 주별로 은근히 또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미국 전체 주식을 투자할 때 알 수 있는 거래소 대표적인 게 뉴욕 증권거래소, 뉴욕 NY 스탁 익스체인지 NYSE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려면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영어는 조금 공부하셔야 됩니다. 단어 정도라도 공부를 해야 그때마다 우리가 모르는 단어 나왔다고 해서 이걸 다 해석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요새 워낙 핸드폰 잘 돼 있으니까 네이버 사전 같은 데 가셔갖고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때 딱 치면 그때도 나옵니다. 그 정도의 공부는 좀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고 우리나라 코스닥과 비슷한 이름은 좀 비슷해요. 나스닥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좀 신진 기술을 가진 뭐 예를 들면 카카오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주로 상장되어 있는 시장이 코스닥이잖아요. 미국은 전혀 틀립니다. 가끔 보면 이름이 스닥에서 비슷하니까 나스닥이 조금 더 기술주 중심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NYS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시장, 이따 소개될 아멕스 시장 또는 이제 선물만 거래하는 시카고 선물거래소 이게 다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경쟁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표적인 회사들은 나스닥에서 상장을 하고 S&P 500으로 대표되는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하고 이런 체제죠.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통 지수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수로 보면 우리나라 대표 지수가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은 코스닥 지수가 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 지수 굉장히 많은데 뭐 그렇게 대표되는 반면에 미국 같으면 나스닥 지수가 있고 S&P 500 지수가 있고, 근데 S&P 500이 또 뉴욕 증권거래소만 있는 종목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아멕스 시장에 다 상장이 돼 있는 것들 중에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회사들 500개를 묶어놓은 종합 지수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발표하는 500개라고 해서 S&P 500이라고 표현합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주식 지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참고로 그 우리나라는 종목을 찾을 때
증권사 계좌 이렇게 주문하는 HTS에서 뭐 633944 뭐 이렇게 6자리 숫자로 표기하잖아요. 미국은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냥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회사 이름에 약어를 써서 붙여요. 그걸 보고 티커라고 합니다. 틱이라는 거는 그냥 뭐 한 단위 올라갈 때 한 틱, 두 틱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유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티커라고 해서 예를 들면 S&P 500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스파이 유명하잖아요. SPY.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첫자를 따서 종목들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이제 스파이 또는 그런 식의 이제 티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장 주식 수가 우리나라가 한 2,800개 됩니다. 증권거래소에 한 800여 개가 있고요. 뭐 매일매일 틀려지니까 그냥 어바웃으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증권거래소에 800개 정도가 있고 코스닥에 한 1,200, 300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넥스가 한 100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다 합치면 2,500, 600개, 2,600, 700개 정도 될 겁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사이즈가 훨씬 큰 시장이니까 개별 주식 종목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아멕스 다 해서 한 4,500개의 종목이 상장돼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우리나라에 한 2,500, 600개 종목 상장, 미국 한 4,500개 종목 상장, 개별 주식 종목입니다. 여기에 ETF는 따로 들어갑니다. ETF는 또 별도로 따로 있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ETF 미국에 한 4,000개 상장돼 있고요. 우리나라가 한 1,500개 정도 상장이 돼 있을 겁니다.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배당 성향을 한번 봐야 돼요. 요새 이제 은퇴 자금을 가지신 은퇴 수요가 있으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더없이 중요한 투자 재료 중에 하나가 배당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살짝 여러분께 좀 중요한 거니까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배당이라고 할 때 중요한 개념 몇 가지를 알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건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요. 말 그대로 현금이 얼마나 배당이 되느냐, 배당 금액이 있겠죠. 그리고 배당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배당이라고 하면 투자의 어떤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당 금액은 말 그대로 내가 배당으로 받는, 회사에서 주주들한테 총 200억 어치의 배당을 하기로 했어. 그럼 그 200억을 배당 금액, 배당액이라고 하거든요. 총 배당 규모. 근데 이제 이걸 기초로 해서 어느 날 배당을 할 거냐의 문제가 부각이 되잖아요. 그럼 어느 날 배당을 할 거냐고 했을 때 누구한테 배당을 하느냐? 증권거래소나 거래소에서 우리 주식을 산 주주들한테 배당을 한다는 얘기니까 이분들이 들어올 때는 얼마에 들어왔느냐, 어떤 주가 수준에서 들어왔느냐가 결국은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배당을 당일 주가로 나눈 게 배당 수익률이에요. 느낌이 오셨겠지만 주가가 낮으면 이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자, 그러면 오늘 현재 어느 종목을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8%나 되네? 배당이 높아서 8%가 될 수도 있겠지만 주가가 빠지면 배당 수익이 높은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호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쉽게 표현드렸을 때 주가가 아주 유지가 되거나 꾸준히 올라가면서 배당 자체도 이렇게 높아지는, 그래서 이걸 이 주가로 나눴을 때에조차도 배당 수익률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런 종목이 진짜 좋은 배당주겠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가름을 하고 넘어가십시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과 한국 주식시장의 배당 수준을 비교할 때는 배당 성향이라는 걸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기업의 단기 순이익이 만약에 100억을 벌었다고 한다면 이 중에 얼마만큼 배당으로 우리가 배정을 할까 하는 게 배당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서 잘라주세요. 이게 밑으로 가야 배당 성향이니까 위로 가야 돼. 분모인지 무자인지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거 빼고 가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배당금으로 책정한 규모를 배당 성향이라고 해요. 참고로 미국 시장의 배당 성향이 한 42%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100억의 단기 순이익을 얻었는데 세금 다 떼고 단기 순이익 100억 중에 42억만큼 주주들께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반면에 20% 정도 돼요. 이 차이가 아주 큰 차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 이거 이제 또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지배 구조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그건 이따가 언급을 드리기로 하고, 이런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 배당 외에도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의 정책이 굉장히 많죠. 2개월 전인가요? 애플에서 뭘 발표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사실 작년 초 이후에 생성형 AI가 시장을 휩쓸면서 AI 수혜 종목들, 엔비디아를 많이 올랐죠. 근데 애플이 사실 못 올랐어요, 별로.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은 좀 조정하고 있긴 하지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긴 하는데, 그 트리거가
애플이 발표한 그렇죠.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영어로 내가 발행한 주식 쉐어를 다시 회사에서 사줄게. 쉐어 바이백이라고 표현합니다. 쉐어 바이백이라는 표현을 뭐 미디어나 유튜브나 이런 데 자료에서 보셔도 긴장을 하지 마세요. 별거 아닙니다, 이거. 회사에서 다시 차 사줄게. 자, 그러면 아까 배당 높아. 배당을 많이 해서 주주들께 돌려드리는 성향이 굉장히 높고 또 때 되면 회사에서 남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줘.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재료일까요? 빠질 재료일까요? 주가가 기본적으로 올라갈 재료일 거 아닙니까? 자사주를 매입하면 시장에 유통돼 있는 내 주식이 감소하겠죠. 주식 감소하면 주식 가격은 기본적으로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상한가 제도가 없죠. 우리나라도 한 십몇 년 전에 상한가 플러스 마이너스 15%였다가 이걸 확대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돼 있습니다. 지금 상한가 제도가 한국이. 미국은 상한가 제도가 없죠. 그런데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상한가 제도가 없으면 이거 정말 변동성이 높고 이거 막 주식이 정말 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널뛰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이 증권 시장에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왜 이걸 상한가를 없앴을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왜 동의를 했을까요? 이걸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동의를 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걸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전 세계에서 침 좀 뱉는다 하는 모든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게 미국 시장입니다. 그러면 정말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이 다 눈켜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뭐 이런 표현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처럼 가끔 막 단기간에 몇백 프로씩 뜨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기업 이익이라는 게 떠도 적당히 뜨는 거지 주가가 한 6개월 만에 600%막 800%씩 떠가는 그 정도의 성장 오히려 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런 뭔가 애브노멀한 어노멀리 다시 말하면 비정상적인 어떤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없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시장이라는 거고요. 타이트하다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겠지만 뭔가 잘 짜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부정적인 얘기 또는 뭐 세력이 막 흔들어대고 이런 게 통하지 않는 시장이 미국 시장인 거예요.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얘기고 반면에 미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규정이 엄격한 나라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이건 아웃이에요, 미국은. 실리콘밸리 은행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비근한 예로 2023년 초반에 실리콘밸리 은행 지역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파산 선언했죠.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실리콘밸리 같은 뭐 규모는 당연히 거기가 더 클 테지만 시장 지위라는 게 실리콘밸리 은행에 뭐 비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시장 지위라는 게 저축은행 정도 되겠네요. 그 대형 저축은행 뭐 S로 시작하는 뭐 1위, 2위 하는 시중은행 계열사의 저축은행 같으면 어느 정도 탄탄한 은행 아니겠어요? 그런 은행이 뱅크런을 응대하지 못하고 파산선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유력 은행 계열인 저축은행이 그런 문제에 맞닥뜨렸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식으로든 모회사에서 살리려고 돈 집어넣어 줄 거고 그래도 안 되면 나라에서 공적 자금 집어넣어 줄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속된 표현으로 꾸역꾸역 살려놓은 은행이 저쪽 종로 위에 하나 있죠. 그런 게 안 통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중요하니까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고 갈게요. 미국이 다른 나라하고 굉장히 다른 점은 뭔가 잘못을 하거나 이게 뭔가 좀 썩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도려내버립니다. 파산을 시켜버린다든가 날려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면 그 순간에는 되게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시장 전체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훨씬 더 파급 효과가 긍정적으로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썩어가는 걸 계속 놔둬봐야 더 번지거든요. 바로 잘라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잘 돼 있는 시장, 다시 말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서로 공유되는 시장이 미국 시장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한국 투자 포지션 갖고 하지 않고 미국에만 투자를 합니다.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게 저희가 미국 뉴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먼 나라에서 그냥 온라인상으로 발간되는 보고서 보고 데이터 찾고 하면서 미국 투자를 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감으로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희 스스로 감으로 안 합니다. 저는 그냥 그 소위 썰을 풀거나 이렇게 되겠지 이런 거하고 절대 투자 안 해요. 제가 출연한 유튜브를 찾아보셔도 아시겠죠? 저는 철저하게 데이터 근거하거든요. 그 데이터가 굉장히 잘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차이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거시지표 같은 거 찾으려고 해보잖아요. 여러분 한번 실제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거시지표 뭐 물가지표라든가
뭐 GDP 관련한 지표라든가 소비 관련한 지표라든가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저처럼 30년간 일을 하는 사람도 한국은행에 가서 찾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런 거시 데이터들을 쭉 찾지 않습니까? 시장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유관 관련성이 있는 지표들을 같이 비교를 할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프 이렇게 여러 같이 그려보고 기간도 1년으로 봤다, 3년으로 봤다 이렇게 쭉 그런 뭔가 좀 모디파이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데이터 오픈소스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떤 데이터 오픈소스라든가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에서는 거의 그런 사이트 자체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인 제가 한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검증을 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게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 이제 지배구조를 한번 볼 텐데 지배구조는 이따가 따로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배구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회사의 지배를 누가 하나요? 오너가 하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그 재벌, 주주 소위 말하면 주주, 주인, 재벌들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기업의 풍토, 지배구조라면 미국은 주주는 따로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대부분 하도록 만들어진 시장이 미국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전문 경영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회사의 이슈는 뭘까요? 실적이겠죠. 이게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실적이라는 부작용도 있겠지만 어쨌건 회사가 잘 굴러가고 회사의 설립 목적은 뭐겠습니까? 이윤 창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든 회사의 의사결정이 이윤 창출에 쏠려 있고 이 역시 이 이윤 창출을 집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해관계자 중에도 주주도 있고 뭐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미국에서 중요시하는 이해관계자는 주주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배당도 높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이고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로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우리나라의 재벌, 그 주인, 오너, 그리고 주주나 오너나 뭐가 달라 이럴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주주 오너들은 그 창업주를 포함해서 정말 일가가 운영하는 이런 체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국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주주, 주인이라고 말씀드릴 것은 시장에서 따로 우리 개인 투자자나 뭐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면 그것도 주주잖아요. 공개된 주주들. 공개 시장에서 따로 참여하는 그런 주주들까지도 같은 창업주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주주로 취급을 해준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지배구조 문제는 조금 더 다른 얘기를 조금 더 하기로 하고 이런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장 구조 심플하게 전 세계에서 단일 시장으로 가장 큰 시장이죠. 아까 제가 써드렸지만 시가총액 자그마치 59조 달러입니다. 여러분 59조 달러면요 대충 일십 백천만 한 7경, 8경 됩니다. 사이즈가. 우리나라 2,400조입니다. 사이즈 자체가 틀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들이 무제한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전문가 또는 침 좀 뱉는다 하는 몇백조, 몇천조 가진 캐나다의 국부펀드,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통째로 갖고 있는 돈을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고 해도 영향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소위 가끔 발생하는 시장 자체가 막 터무니없이 오른다거나 이런 문제 발생 안 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어떤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마음껏 투자 전략도 운용을 펼쳐볼 수 있는 이런 시장.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더 커지고 그래서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선순환에 있는 시장이 미국의 주식시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반면에 우리나라 참여자도 좀 제한돼 있을 뿐더러 좀 이질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ATM이라고들 보통 얘기하죠. 돈 필요할 때 그냥 쭉 넣었다가 어떤 때 뺐다가 다시 넣었다 뭐 이런 시장.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시장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좀 약간 매국노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비근한 예로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제가 외국사 근무하면서 많이 커뮤니케이션 해봤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볼 때 우리나라는 대만하고의 딱 대체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끌어가고 있는 대표 업종이 어떤 업종이죠? 반도체 대표 회사가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얼마 전까지 각축전을 벌였던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각축전을 벌였던 회사가 TSMC, 대만. 이 두 개만 딱 놓고 보더라도 반도체 투자를 하려면 한국이 좋을 때 삼성이 좋을 것 같으면 한국에 투자를 하다가 이게 또 바뀌면 바로 대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이 대체제가 되기 때문에 또 자동차를 한번 볼까요? 미국이란 예로. 우리나라 자동차 대표하는 회사가 현대자동차. 전 세계 자동차 시가총액 1위 회사가 어디입니까? 토요타, 일본. 자동차에서도 대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길게 우리나라에만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이건 없는 거예요. 좀 아쉬운 얘기지만.
이제 이런 시장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투명성은 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인구가 우리나라가 지금 5,100만 명, 5,200만 명 달려갈 겁니다. 미국이 지금 3억 4천만 명이에요.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더 하고 넘어가죠. 우리나라 인구가 0.51억 명, 미국이 3억 4천만 명. 솔직히 우리나라의 그 이민자 수가 몇 명인지는 솔직히 제가 보진 못했는데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2020년 2년도에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간 이민자 수가 400만 명 가까이 되고요. 2023년도에 32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나요? 증가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죠. 참고로 제가 작년에 국내에 존경받는 인구학 교수님 한 분, 서울대학교 계신 교수님께 강의를 들었을 때 그분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0.51억, 5100만 명에서 지금 현재 5100만 명에서 1800만 명으로 감소하는 통계가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처한 현실이 이렇고요. 미국은 제가 몇 명으로 늘어날 건지는 굳이 설명을 안 드릴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데이터가 있으니까. 최근 2년 동안 약 600에서 700만 명의 이민자가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민자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미국의 인구가 전 세계 유일하게 선진국 중에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가 미국이고요. 경제활동 인구, 그러니까 보통 한 17세에서 한 55세 정도까지 보죠. 한참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할 수 있는 인구. 그 경제활동 인구조차도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 중에 하나가 미국이에요. 얘기 끝난 거죠. 경제는 모든 인구에서 시작해서 인구에서 끝난다고 얘기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몇 가지만 더 간단히 훑어볼 텐데 그 다음 이슈로는 이제 GDP 경제 사이즈를 한번 보자는 거죠. 한국의 1년 GDP 국내 총 생산이 뭐 좀 여유 있게 한 2조 달러라고 하죠. 2조 달러 좀 안 돼. 1.78조 될 겁니다. 지금 환율 따지면 2조 달러고 여유 있게 2조 달러로 볼 수 있고 미국 같으면 27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사이즈도 뭐 한 25배지만 GDP 경제 규모 자체도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GDP 규모를 뜯어놓고 보면 이 자세한 말씀은 따로 또 드리기로 하고 한국 주식은 수출 의존형 국가죠. 그런데 미국은 내수 소비가 GDP의 거의 한 70에서 75% 정도로 차지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구조예요. 쉽게 표현드리면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이 GDP의 자그마치 100% 이상이거든요, 비중이. 그러니까 해외에 어떤 뭔가 이슈가 터졌다거나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슈가 터져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큰 흔들리거나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경제 구조가 미국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참고로 운용 전략이긴 한데 오늘은 이 운용 전략이 미국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정도. 우리나라 투자한다고 하시면 대부분 주식 생각하시죠. 주식과 채권 정도 생각하실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채권 시장, 회사채 시장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제가 이 사회생활을 채권 매니저로 시작했거든요. 거의 국채 정도 되죠. 국채 시장 외에 채권 시장 별거 없다는 말씀. 하이힐드 시장 아주 미미한. 대부분이 주식이죠.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 투자하실 때 비중을 놓고 보면 거의 주식이 90% 가까이 될 겁니다. 뭐 통계는 정확하게는 없지만. ETF 시장이 기준이긴 하지만 미국 같으면 투자 시장에서 주식의 비중이 한 55%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작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이즈 자체가 틀리다는 말씀을 드렸고 주식이 55%밖에 차지 안 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집중하는 다른 자산이라든가 다른 투자 전략 다변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조금 자세하게 미국과 한국의 시장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몇 가지만 좀 포인트아웃하고 넘어가면요. 주식시장이라든가 경제 규모 자체가 적어도 한 20배 이상 크다는 얘기고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뿐만이 아니라 투자 전략이라든가 주식, 채권, 실물, 부동산, 인프라, 헤지펀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는 투자 대상, 자산군의 차이도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는 시장이 미국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주 친화적이기 때문에 배당도 굉장히 높게 줍니다. 그리고 모든 회사의 의사결정을 주주의 이익에 오리엔트돼 있어서 하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토할 나위 없이 좋게 흘러가는 시스템인 것이죠. 그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국방비 차가 어마어마하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1년에 국방비로만 지출하는 규모가 1000조가 넘어서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 1위부터 15위까지 이렇게 1년 국방비 규모를 쭉 이렇게 세워보면
미국 한 나라의 국방비 지출 규모가 2위부터 14위를 합쳐도 그만큼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 얘기 끝나는 것이죠. 예, 이런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과 한국의 경제라든가 기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미국과 한국의 경제부터 주식시장까지 어떻게 다른지 또는 미국 시장이 그래서 왜 투자에 있어서 조금 우수한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사이즈가 틀리다는 것이죠. GDP 사이즈가 미국이 한국의 거의 한 20배 가까이 될 거고요. 주식 사이즈가 미국이 한국의 한 25배 됩니다. 아니 25배 훨씬 더 될 거예요. 얼추 한 1000배 가까운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는 이 안에 우리 투자자들로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운용사만 한번 볼까요? ETF의 운용사만 한번 보겠습니다. ETF 시장 사이즈를 또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 개수만 자그마치 260개 정도가 있어요. 이 260개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우리가 왜 운용사 판단을 하거나 저희 같은 자문사 판단을 할 때 저 친구들 운용하는 사이즈가 얼마나 돼? 그래야지 신뢰를 갖잖아요. 기본적으로 1000억 정도 이상 되는 사이즈를 볼 때 미국이 한 260개 운용사가 있고요. ETF만 그렇습니다, 시장이. 주식은 더 클 겁니다. 우리나라 반면에 1000억 넘는 사이즈의 운용사,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 1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250개 운용사에서 내어놓는 다양한 투자 전략을 기반으로 한 ETF 개수가 얼마나 많을 것이며 얼마나 다양한 시장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게끔 선택할 수 있는 숫자가 많을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는 거를 사이즈가 다르다는 게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제 구조가 우리가 왜 GDP라는 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빼기 수입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 수출과 수입이 GDP의 거의 103%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2023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미국은 이 소비가 맥스 한 75%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국의 시장 경제 내에서 웬만큼의 경제가 자생력 있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해외 부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취약한 것이죠. 해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볼 때 영향이 없는데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빠지고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 전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안정돼 있는 경제 구조 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충분히 그에 대한 어떤 보답, 리워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효율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데이터를 갖고 놓고만 정확하게 전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성에 더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고, 소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력들이 많이 이렇게 큰 영향을 주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분석을 할 때는 경제 흐름을 제대로 판단을 하고 그 경제 흐름을 먼저 선행해서 보여준다는 주식시장도 제대로 정론으로 우리가 분석해서 뭔가 전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조금 좀 약한 고리로 형성이 돼 있는 시장이 한국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한국과 미국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박사 과정도 제가 이 지배구조 전공을 하고 있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투자의 성과, 분석의 전망력, 투명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화면상으로 표를 먼저 한번 봐주시고요. 기업 지배구조가 어떻게 큰 차이가 있느냐, 가장 큰 흐름으로 볼 때는 한국은 주로 어떤 중심인가요? 누가 중심이 돼서 기업을 지배하나요? 오너가 하죠. 오너 중심의 경영체제입니다. 미국은 반면에 전문 경영인들이 하죠. 비근한 예로 제가 근무했던 회사였지만 JP 모건이라는 전 세계에서 단일 사이즈로 금융기관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가장 큰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JP 모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7월 15일 날 트럼프가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이미 다이먼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고, 그리고 재무장관을 충분히 해도 되는 분이다, 약간 암시를 줬어요. 그 정도로. 근데 그 제이미 다이먼이 스탁옵션을 받은 일부 주주긴 하지만 전문 경영인이란 말이에요. 제이미 다이먼이 지난 10몇 년 동안을 JP모건을 끌어오면서 주가 상승률이 얼마나 됐는지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거의 몇백 프로, 몇천 프로가 떴습니다. 그게 전문 경영인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문 경영인은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을 누굴 위해서 하게 될까요? 당연히.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이 주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나라는 뭐 주주 본인들이니까. 그런데 뭔가 강도에는 차이가 있고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전략, 전술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어요. 오너가 가장 큰 신경을 쓰는 건 수익도 수익이겠지만 자기의 회사를 다음에 누구한테 물려줄지가 가장 큰 이슈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표현을 좀 해묵은 얘기 같지만 소위 족벌 경영이 이게 이 족벌 경영의 풍토가 없어질 수가 없는 구조죠. 내가 그 피땀 흘려서 이룬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준다? 맡긴다? 이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고로 BMW라는 자동차 브랜드 아시죠? BMW는 오너가 딱 3명 있습니다. 3남매가 있고요. 창업주한테 물려받은 3남매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1년에 딱 한 번 회사에 온답니다. 주주총회 할 때 딱 한 번 온대요. 전문 경영한테 맡기고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하게 하고 주주총회 할 때 딱 한 번 온다고 그럽니다. BMW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는 따로 말씀한 대로 아실 거예요. 이게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할 때 회사가 얼마나 발전을 했고 확률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주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회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주가도 부양하는 게 기본이겠지만 매년 뭘 돌려드리려고 신경을 쓸까요? 배당을 많이 드리는 게 주주한테 가장 기본적인 용돈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투자를 했고 투자 기회를 나한테 줬으니까 돌려드리는 단기적인 리워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배당 성향이 기본적으로 미국이 42%에 육박해요. 우리나라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이 나옵니다. 주식시장을 통해서 주식을 산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도 같은 주주, 회사의 실질적인 족벌, 재벌 등등의 표현으로 할 수 있는 오너들도 주주. 그럼 이 오너들이 볼 때 배당을 많이 책정을 해서 우리 오너 일가가 아닌 다른 주식시장에서 온 개미 투자자들이나 다른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주고 싶어 할까요? 싫어할까요? 아무래도 좋아하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배구조의 차이에서 굉장히 많은 결과가 도출이 돼요. 그래서 지배구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자 그럼 이제 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오너 경영과 전문 경영인의 이것도 장점과 단점이 따로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장점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너 경영을 하면 의외로 신속하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죠. 내가 오너니까.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회사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단기적인 실적에 연연을 하진 않겠죠. 좀 장기 관점에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 좋게 표현하면 리더십이 강하게 발휘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난관을 해쳐가 안 되거나 어떤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예기치 못할 어떤 위기가 왔을 때는 사실 기업은 다 똑같긴 한데 뭔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마련이 돼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모든 오너들이 그럴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회사를 맡기거나 주는 걸 상상할 수 없겠죠. 대부분이 다 나의 아들, 내가 믿을 만한 후계자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후계자가 이 창업주보다 회사를 더 제대로 알까요? 확률은 떨어지죠.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회사 대표적인 후계 경영 구도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표 회사를 끌고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선대 회장님보다 능력이 더 뛰어난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회사라는 것이 시가총액이든 회사의 규모든 자산 규모든 여러 가지 지표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회사가 점점 커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 아니겠습니까? 계속 유지를 하거나 사이즈가 계속 점점 줄어든다고 하면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겠죠. 이런 단점이 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금 다른 식으로 보면 독단과 오만과 이런 의사결정이 폐해를 낳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오너 경영의 단점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배당에서도 살짝 언급을 드렸었는데 사실 오너 중심의 주주만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아무래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어요? 주식시장에서 들어온 다른 주주들 대비해서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다른 우리 같은 주주 입장에서 시장 관점에서 볼 때는 사적 이익이라는 거거든요. 공적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오너 일갑을 포함해서 우리 같은 이런 일반 투자자들도 포함한 게 공적 이익이라는 개념인데 이런 개념에서 좀 반하는 의사결정을 아무래도 많이 하겠죠. 그런 사적 이익 때문에 일반 주주들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훼손되는 경우를 매우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참고로 저희처럼 이제 운용하는 그 투자 시장에서는 시스템 AI 기반 우리끼리니까 쉽게 표현드리면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AI 시스템 가지고 운용한다. 저희는 그게 그렇게
결과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 사람이거든요. 오너 경영을 하다 보면 회사와 오너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직원들, 이를테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직원으로서 기여한 바가 그건 조금 더 떨어지겠죠. 이런 단점이 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문 경영인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제이미 다이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분들은 다 검증이 돼 있잖아요. 뭐 디즈니도 마찬가지고 그건 미국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경우가. 물러났던 분이 회사가 좀 안 좋아지니까 다시 70 넘어서 복귀한다거나. 왜냐하면 그분은 전문 경영성을 이미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회사를 다시 회생시키고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전문 경영인의 어떤 전문성이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시장 자체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장점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것이고, 이게 소위 이제 기업가 정신 아니겠어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했을 때 저희 회사도 아주 중요하게 갖고 있는 취활력 중에 하나인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마련이 되는 근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기업가 정신이 강하게 발휘되고 그 기업가가 전문성을 확보했고 시장에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쉽게 표현드리면 생뚱맞은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활동들이거든요. 이걸 진행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검증이 되지 않았다거나 뭐 리스펙을 존경을 받는 이런 전문가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혁신으로 갈 수 있는 토대는 약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이 되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전문 경영성을 인정받는 분이라고 한다면 새롭게 어떤 다른 혁신의 어떤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게 또 가장 잘 발휘되는 시장이 미국 시장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의사결정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뭐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누누이 강조드렸던 주주 중심의 경영을 하게 되고, 주주 중심의 경영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건 회사의 실적이 되어야 배당을 많이 드릴 수가 있고 주가도 올리면서 다시 보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적 중심의 경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단점도 있긴 하지만 실적 중심의 경영을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특히 미국 시장이 잘 돼 있는 거는요, 실적 시즌 지금 지난주 7월 12일부터 2, 4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뭐 유튜브든 뉴스에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어떤 회사든지 굉장히 자세히 발표를 합니다. EPS 성장률 얼마나 돼 있고 매출이 얼마나 늘었고 얼마나 됐고 더 중요한 건 그런 다음에 가이던스라는 걸 또 발표를 해줘요.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다 해줍니다. 자, 물론 뭐 어느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다른 나라처럼 그냥 이럴 것 같아요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굉장히 진정성 있고 투명하게 발표를 해요. 이런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시스템이 다 그 믹스가 돼서 미국 전체의 어떤 자본시장은 굉장히 투명성이 제고가 점점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은 또 효율적인 투자시장이라는 것이죠. 이게 전문 경영인의 중심으로 된 자본시장, 기업 풍토에서 나올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단점도 있겠죠. 의사결정 속도가 좀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너가 아니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 관료주의라고 하거든요. 뷰로크라티즘이라고 하는데 어떤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일단 잘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한 의사결정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좀 덜 하게 되는 거죠. 좀 지켜보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뭐 짧다면 짧지만 지난 30년 동안 해외 투자 경험을 했고 뭐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해놓고 보면 미국은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전문 투자자들이라든가 주주도 마찬가지고, 이게 워낙 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진화된 이런 의식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체되고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속된 표현이지만 좀 띠란 의사결정을 하는 전문 경영인들은 그대로 놓고 보지 않습니다, 미국은. 네. 그런 좀 장점이 있는 거, 단점이긴 하지만 또 미국만의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리 지키기 위해서 좀 책임 회피도 아무래도 하겠죠. 뭐 그런 단점. 그리고 이건 분명하지만 오너 경영에 반해서 좀 단기적인 수익 또는 뭐 단기적인 실적에 연연하다 보니까 단기 목표에 좀 휘둘리는 감이 있죠. 뭐 이런 단점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같이 살펴봤지만 기본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시장이 전문 경영인이고 오너 경영의 중심의 그 토대라고 한다면
단점보다는 훨씬 장점에 의해서 적어도 지난 3, 40년 동안은 그랬습니다. 주가 상승으로만 우리가 대표해서 본다고 하면 미국 시장이 훨씬 더 큰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요. 1994년도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보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이 자그마치 1100% 상승했고요. 코스피가 200% 상승했습니다. 뭐 이것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 또는 좀 넓게는 미국 경제 전반의 시스템, 한국 경제 전반의 시스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는 아까 언급드렸던 뭐 지배구조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노골적으로 그래서 미국 시장이 반드시 투자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여러분께서도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희 스스로 레그넘 투자자문이라는 회사 스스로도 한국 주식 비중은 전혀 갖고 가고 있지 않고요. 미국 주식에만 투자를 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뭐 개괄적으로긴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고요. 혹시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할 때는 향후에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다뤄보는 시간을 계속 가져볼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